전세가 진짜 없어요. 근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뭐 제한하고 이것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전세 매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3기 신도시의 전세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것 외에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전세가 조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사비예요.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공사비도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 정비 사업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공급 차질이 향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변수로 영향을 미칠까요? 어마어마한 변수입니다. 네, 이 공사비가 결국에는 분양가 플러스 조합원들의 그 분담금이거든요. 근데 분담금이 예전에는 막 2억 5천, 뭐 3억이면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5억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가 30평 아파트로 새로 받는다 하면은 기본 5억입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갑자기 5억을 내라. 이래버리면은 없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은 앞으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 서울시에서 자꾸 조합들한테 태클을 걸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한강뷰가 보이는 동에 동과 층에 임대를 의무 배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임대는 한강뷰에 살고 나는 원래 조합원이었는데 뒷동에 살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이럴 거면 우리 안 해. 이렇게 지금 그건 조합원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진 않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천동에 있는 한강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를 안 하고 있어요. 이 한강맨션도 한강에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이 로얄동 로얄층을 임대 세대를 무조건 배치해라. 이런 조항 때문에 지금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지금 선택해야 될 때 그 판단의 기준, 우선순위를 가장 어떤 걸로 둬야 될까요? 입지죠. 완성이 되었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어디가 더 비쌀 것인가.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전이고 언젠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어디가 더 비쌀 것인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또 다르게 봐야 하는 사항들 없을까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실거주 이외에 뭐. 그 지역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 재건축이 그냥 하나만 된다. 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목동이나 아니면 강동구에 있는 명일동이나 그런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들 또는 광명이나 아니면은 성남 원도시나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 몰려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지역적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 신축 단지 시세 기준 사업 시행인가 시점 2억 저렴. 요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매물이 10억인데 옆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10억이다. 근데 분담금도 내야 돼. 그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와 반드시 시세를 비교해야 되는데 네. 제 기준에는 사업 시행인가 정도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한 2억 정도는 저렴해야 그래도 좀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수도권이랑 지방 부동산 양극화가 이뤄지는 중심 축은 뭔가요? 여전히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전략은 유효한 겁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건 보기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게 되려면 갖춰야 되는 핵심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현재 시세 기준에서 저는 한 2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억 이상이 똘똘한 채 일단 첫 번째 기준. 네, 그게 미니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억 국민 평수 지금 기준인 거잖아요. 국평. 지금은 최근은 좀 올라서 5구제곱.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여기가 이제 기준선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포구부터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단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짜요? 마포에서는 마포레면 푸르지오, 또 성동구에서는 옥수 리버젠, 그리고 여기 흑석동에서는 흑석자이라든지 네, 이 정도 되는 곳들을 일단 똘똘한 한 채로 보고 있어요. 강동구에서는 고덕 그라시움 정도. 부동산은 비싼 게 더 많이 오른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싸고 좋은 집 찾는 것보다는 좀 비싸지만 앞으로 더 오를 집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이유랑 또 그 판단 기준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부동산의 투자의 기본은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안 그러면 3개월 뒤에 내가 이거 왜 샀지? 그때 더 좋은 거 살 걸. 이런 후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건 비싼 게 더 올라요. 지금도 보시면은 뭐 반포, 압구정, 청담이 막 쭉쭉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네, 그냥 사람들이 더 좋아서 거기에 돈을 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로 뭔가를 고르려고 보면은 후보지가 많습니다. 근데 50억으로 뭔가를 사겠다 하면은 후보지가 한 20개밖에 안 남아요. 100억으로 사겠다? 후보지가 한 5개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곳일수록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비싼 게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하락장 때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락장 때는 늘 갈아타기를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에 사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좋은 거 얘기해 주셔서 아까 그리고 또 5구제곱 이제 20억 정도 얘기해 주신 게 마포 정도가 시작점부터 얘기하면 다른 동네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크게 구로 친다면 그 구 안에서도 그게 아닌 아파트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뭐 마포구, 용산구, 송동구 그 다음에 강남구, 송초구, 송파구 정도 6개 구가 해당될 텐데 그럼 20억 이상에는 여기는 어쨌든 다 20억 넘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여기 20억이고 여기 55억, 25억, 30억이고 35억이면 그냥 단순히 더 비싼 거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그냥 유리한 건지 그 외에 고려해야 될 어쨌든 여기도 다 상급지, 최상급지니까 이 안에서도 고려할 요소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다. 맞아요. 명함값도 반영돼 있어요. 나 어디 산다. 나 뭐 가지고 있다. 이런 명함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건물과도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내가 건물을 살 때 나는 뭐 어디 신사동에 건물이 있다. 역삼동에 건물이 있다. 이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트로피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죠. 네, 수단이 되어 버려서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비싼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또 최대 리스크는 아무런 이제 변수가 없으면 이대로 갈 텐데 정부 정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봐요. 일단 뭐 세금 규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출 규제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대출을 좀 더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6억에서 뭐 5억으로 하향 조정한다든지 네. 뭐 그렇게 어쨌든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뭔가 뉘앙스 어조는 안 바뀔 것 같다라는 뉘앙스 같네요. 맞아요. 살 사람은 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랑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면서 풍선 효과만 일어나거든요. 그럼 지금 뭐 의미가 있는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신 실업률 데이터 한계인가요? 뭐 어떤 게 있어야 지금 이게 좀 안정이 되든 떨어지든 하는 거예요? 실업률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주택시장에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규제책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조여온다면 물론 최상위층 말씀해 주셨던 6개 구 정도는 조금 논외지만 그 나머지의 소위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거기가 더 호재예요. 왜죠? 이게 이미 규제가 들어가면 말씀해 주셨던 6억도 그렇고 묶여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6억 정도가 대출 필요 없는 곳들이 더 호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15억짜리가 규제로 묶였다고 가정했을 때 15억짜리 6억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줄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 낮춰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렇죠.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여기가 만약에 묶여버리면 그 옆에 있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뭐 강서구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풍선 효과라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건설 쪽에는 또 경기나 이런 데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 뭐 규제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하 사이클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 텐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금리 인하가 사실은 이 금리라는 게 이 집값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진 않아요. 대출 금리도 별로 크게 없나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는 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 금리와 집값은 사실은 좀 다르게 움직여 왔거든요. 금리가 오를 때도 집값이 같이 오르거나 내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금리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유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M2 지표. 네, M2가 더 중요해서 만약에 유동성이 훅 풀려버리면 그거는 자산시장에 거의 그대로 반영돼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도 유동성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민생 자금 이런 거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그게 유동성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풀었는데 대출 규제도 안 한다? 그럼 유동성이 너무 풀리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을 예상했기 때문에 점점 더 규제로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앞서서 잠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안전관리 같은 부분이 이제 공사 기간이랑 비용에도 압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분양가에는 아주 치명적이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양가가 요즘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곳을 제외하고는 싸지가 않습니다.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이게 분양가라고? 분양가는 조금 우리 생각에 약간 안전마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전마진이 전혀 없어졌어요. 대부분 분양가가. 그게 바로 공사비 상승, 그런 뭐 어떤 공사 기간의 어떤 증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 총 정리를 해본다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2026년에 수도권 부동산 매매 또 전세 시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전세나 월세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도 사실은 그 매물을 보러 가면 그 자리에서 1억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장세가 지속되면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단기간의 급등은 시장을 쉬어가게 하고 단기간의 급락은 또 반등을 일으키거든요. 단기적인 전망을 보자면 쭉 뜨거운 시장이었다가 한 번 식었다가 쭉 뜨거웠다가 식었다, 이거의 반복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대출 한도를 여기서도 축소하려는 정부가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거주 요건 강화가 뭐 대표적인 규제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 자체가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부족으로 이어지고 투자자가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만 전세가는 계속 상방으로 압력을 받고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전세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세요? 이런 규제들이?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실거주 요건이 생겨버린다. 그러면은 전세 매물이 하나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는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이쪽은 전세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전세를 끼고 한 채를 사면 그게 전세 매물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실거주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 매물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장한다든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그러면은 전세 값은 더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반기 입주 물량 감소도 전세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아파트 이렇게 부동산에 가면 전세가 진짜 없어요. 근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뭐 제한하고 이것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전세 매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3기 신도시의 전세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것 외에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전세가 조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세 자금 대출을 더 강화해서 규제를 하면 갭 투자 막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세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월세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건물 이런 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아파트 수익률이 한 1, 2%밖에 안 되고 이 상업용 부동산이 한 4, 5% 됐는데 아파트 월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는 거래도 잘 되고 환금성도 좋다? 그러면은 그냥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네, 이런 수요가 이렇게 옮겨올 수 있어서 그것도 좀 무시 못할 사항이죠.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월세화가 강남 3구까지도 번지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겁니까? 지금은 뭐 이미 확산되고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6대4로 전세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4대6으로 월세가 많고 3대7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그만큼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월세라는 게 3억에 10만 원 이렇게 해도 반전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월세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전세로 볼 것이냐 월세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월세가 조금 10,000원만 있어도 월세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다르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월세만 봤을 때 이 월세 시대가 지금 점점 더 넓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전세까지도 월세로 잡히는 거니까. 그러면 주택 시장에는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전세를 끼고 갭으로 사는 매수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실거주가 더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겠죠. 야, 갭으로 못 살 바에는 그냥 실거주 하자.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야, 이럴 거면은 월세 낼 바에는 그냥 은행 이자 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매수세가 더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매매가가.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매매가라는 것은 단기적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은 몇 달 전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심리가 강하면 매수세는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 만기 무주택자들은 전세 연장 그리고 주택 매수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건가요? 제 지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매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왜냐면 가성비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경기도 쪽 그리고 서울 일부 쪽에도 가성비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해도 괜찮다고 봐요. 상급지는 막 이만큼 올랐는데 중하급지들은 아직 제자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흐름을 막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마치 주식시장 같은 느낌이네요. 대장은 있는데 이 밑에 것도 이제 키 맞추기 하는 느낌?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저점을 좀 알고 싶고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건데 부동산 시장 예측에 집중하면 매수 시점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영상에 지적하시던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강조하시던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뭘로 삼아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영끌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영끌은 내 소득의 30%. 예를 들면 월 1000, 세후로 월 1000을 번다. 그러면 30년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300만 원이 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 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끌도 얘기죠. 영끌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과 영끌을 피해야 하는 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있어요? 영끌을 감소하고라서도 해야 되는 시점은 하락장 때입니다. 하락장 때. 네. 하락장 그렇죠. 때는 영끌을 감소하고서라도 최대한 상급지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승장일 때는 너무 영끌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지만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요 정도까지만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수도권에 계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주택자는 지금 내가 원래 가려고 봤던 그 상급지와 얼마나 벌어졌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요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좁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급지가 너무 달라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갈아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로 한 채를 그냥 들어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다른 데 살면서 갭으로 사둘 것인지 이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돼요. 둘 중에는 뭘? 갭으로 사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야지 더 좋은 입지에 살 수 있으니까. 자, 마침 또 제가 오늘 송인구 작가님과 인터뷰인데 어저께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분이 이제 송인구 작가님 제 채널 출연했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주신 건지 아니면 제 채널 출연하신 영상이 송인구 작가님 채널인 줄 알고 착각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메일이 왔는데 너무 사실 원래 제가 이런 거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출연하시는데 어제 딱 송인구 작가님에게 상담 메일이 하나 왔길래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도움도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분이 원래는 송인구 작가님의 강연을 찾아 들으려고 그 몇 개를 이제 찾아봤더라고요. 보니까 킨텍스점, 목동점, 뭐 현대백화점에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무역센터 맞나 현대백화점? 네. 맞죠. 거기에 이제 대기 번호가 198번, 210번, 436번, 527번, 600 요즘에 그만큼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지금 못 사면 불안한 심리가 거래량이 적은 것과 또 다르게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정말 하락으로 보기는 애매한 지점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송희구 작가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작가님 유튜브를 챙겨보면 네 여기는 김작가TV 채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작가님이 강의를 신청해서 직접 찾아뵙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강의 대기자만 몇백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40대 초반 무주택자이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 중인데 남편 때문에 몇 번 실패하고 결국 집값 오르는 것만 쳐다보고 있네요. 일하다가도 부동산 때문에 열이 받아 일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집을 그 타이밍에 못 사셔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경우는 집안의 부부싸움이 엄청나요. 왜냐 한쪽은 사자고 했고 한쪽이 만약에 사지 말자고 했어요. 맞아요. 남편분 잘못하셨네요. 네. 근데 남편분도 이런 결과를 원한 건 아니었죠. 이게 사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분은 그래도 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최대 예산은 24억 정도. 현금 18억, 대출 6억, 한마디로 대출 이제 6억까지 받겠다는 거죠. 6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취득생 등은 내려고 하고 있고요. 올림픽 해밀리타운, 5금 현대를 고려했는데 지금 호가가 올라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이 떨어져서 지금 집값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데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고 싶은데 집주인분들은 내릴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 말고 추천해 주실 아파트가 있다면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바쁘시겠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부탁드려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해요. 네, 뭐 올림픽 회밀이 너무 좋고요. 네. 5금 현대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 금액으로 안 된다면 그 근처 아파트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가락 삼익도 있고요. 또 방이 대림도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레미안 송파 파인탑도 있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 또 만약에 도곡 1동 쪽으로 가시게 되면 뭐 도곡 경남도 있고요. 도곡 쌍용예가도 있고 도곡 한신도 있고. 네, 이 정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그 여기서 주어주셨던 이제 옵션이랑 비슷한 건가요? 조건, 맞아요. 컨디션들이? 맞습니다. 아, 근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이유는 뭐예요? 올림픽 회밀이하고 5금 현대가 아마 지금은 그 중에서 제일 비쌀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호가 자체는 집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호가가 저렴한 게 있으면 매수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시장에서는 아파트 한 5개 정도는 샅샅이 본 다음에 매물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5개는 비교를 해야 된다. 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강의 이제 신청한 이유도 강의를 듣고 싶은 것보다 이제 끝나고 질의응답으로 이런 거 다 하고 싶어요. 왜냐면 딱 제가 지금 방금 질문 드렸는데 명쾌하게 답이 그러네. 거기 안 되면 여기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사실 개인 상담하면 몇백짜리거든. 앞으로 이제 문의가 여기로 폭주하면 어때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어요. 오늘 인터뷰인데 어저께 딱 그렇게 왔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상담도 받아봤고요 한데요.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자녀분도 있고. 고액 자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 뭐, 30, 40, 영포티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분들. 또는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동산 전략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수도권의 입문 투자금은 2억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5천이 있고 뭐 5천의 신용대출을 받는다. 그럼 2억이 자금이 생기죠. 그 2억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수지 쪽이나 아니면 인덕원 쪽이나 이쪽이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첫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전세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전세 끼고 그래서 이게 갭 투자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출까지 합쳐서 2억 5천 정도 있으면 네,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그냥 그걸 사라고. 맞아요. 네. 그럼 저는 그냥 이대로 월세나 전세로 살고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렇게 그렇죠. 하라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 2억으로 이제 그걸로 풀로 그대로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곳은 네, 그렇게 풀로 대출 받아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저축하는 돈이 적어져. 예를 들어서 나는 소득이 많다. 그러면 대출을 진짜 최대한 많이 받아서 더 좋은 걸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그냥 좀 저렴한 월세 살면서 이 전세 끼고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